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이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 것도 상당히 좀 오랜만이고요. 또 오랜만은 아니죠, 사실요. 예. 얼마 오래 만인데요? 만났으니까요. 3개월 만에 3개월이죠. 만났군요. 예. 네. 근데 이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좀 이례적인 게요. 예. 여태까지는 한미일 정상이 만났었을 때 예. 12번 정도 만났거든요. 다자회의에서 다자외교의 어떤 사이드라인에서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었을 때 그냥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예. 썼습니다. 약간 일과성의 느낌이 있죠. 근데 지금은 정상회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세 명이 별도로 만난 게 처음이지만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례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례화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 그러니까 정상들만 연례 정례화해서 만나다는 것이 아니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뭐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정례화된 만남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상당히 구체화된 어떤 그런 협의체를 이제 발족시켜서 구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과성, 단발적인 협력은 있었는데 제도화된 협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화된 협력이 굉장히 구체화된 성격을 띠고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각종 뭐 에이펙 회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세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약간 대화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완전히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게 아주 정례화되는 제도화한다는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 사실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미국이 늘 하고 싶었던 것인데 사실 한인 관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복원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는 사실 국내 정치가 반 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부침이 거듭됐는데 이런 정권의 변화로부터 좀 비교적 자유스러운 완벽하게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자유스러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부침에도 지속적인 어떤 협력을 부과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제도화되면 아무래도 그걸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권의 변화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관심을 두고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만났던 만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만남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8월 18일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뭐 정상들도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러면 실제로 뭐가 달라졌냐? 이제 앞서 이제 정례와 제도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한미 관계에서 또는 사나라 관계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뭐가 달라진 거냐? 8월 18일 이전과 이제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캠프 데이비드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잖아요. 여기 뭐 역사적으로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고, 그래서 세계 평화, 국제 평화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만나서 한 7시간 정도 격이 없는 대화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문건이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자 협의를 위한 공약 이 3가지 문건이 이번에 합의가 됐어요. 저는 원칙, 이제까지 정신, 공약.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뭐 국제 관계를 공부를 하고 한미 동맹, 뭐 미일 동맹 이런 것들을 쭉 봐왔지만 한미일 3자가 이런 합의 문건을 만들고 이 자체 7시간이나 만나가지고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3국 협력의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것,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한미일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세계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 문제에도 한미일이 그 어떤 문제도 역할을 한다. 어쨌든 역할을 지금 한미일의 GDP 총계를 보니까 3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한일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12번을 만났지만 사실 이렇게 별도 회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각자 위치가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고 국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된 건데 이번에는 세 정상이 같은 가치와 같은 목표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는 회담이 처음이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계속 한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이 정상회담 밑에 분야별 강요회의, 그다음에 실무회의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여기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도 3자가 같이 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작년 11월 프놈펜 성명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 실무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금년 중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정례화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니까 이 사이버, 이게 해킹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마련한다는 말이죠. 이걸 차단하기 위한 3국의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요. 이렇게 군사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 또 아세안 문제, 태평양 문제, 경제 문제, 기술 문제, 공급망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히토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소수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이것을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북한 핵 도발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중국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남중국해나 타이완 문제로 포함이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아마 우리 국민들도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미일을 너무 밀착을 시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그러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번 한미일 공동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나 원칙에서 이번에 보니까 그 정신에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말하자면 그 불법적으로 이 무인도를 영토화, 영해화시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침공, 현상 변경이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건 위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그대로 견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중국이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얘기하는, 이게 다시 말하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중국이 불법적인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게 아니라 계속 두둔하고 박수 쳐주고 이번에 7.27 열병식에도 가서 박수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한미일이 북한 이 위협에 함께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중국이 그런 불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는 뭘까? 뭐 중국의 어떤 확장,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것, 또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을 텐데 충분히 그렇다면은 이 협의체는 북한의 또 중국의 러시아의 그런 어떤 잘못된 외교 정책 방향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힘을 갖는 것인가? 네. 아니면 여기에 맞서서 북중로도 힘을 강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주 팽팽한 네. 긴장 관계로 그러면 접어드는 건가? 네. 어떻게 전망을? 긴장 관계로는 벌써 접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팽팽한. 예. 예.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한미일 협력이 강화가 되면은 북중러가 반발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북중러 연대를 공고화하는 어떤 그런 반작용이 예.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북중러 연대가 먼저 공고화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한미일은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 돌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악감정도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 여론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예.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본과의 좀 관계가 안 좋지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조금 접어두고 예. 관계를 복원해서 안보 관계를 갖다 강화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중러가 먼저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시진핑 주석도 본인들이 먼저 한미일 공조에 어떤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예. 한미일 공조는 북중러 세력들이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까 무슨 이익이 발생하냐라고 좀 여쭤보셨는데 한국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구가를 했을까요? 한국 국민들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재계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미국이 관리를 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합니다. 예.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가 존중받고 열린 시장 경제 질서가 존중받는 그런 외부 환경, 국제 환경이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압도적으로 도움이 됐거든요. 예. 이런 질서를 지금 북중러 세력들이 전체주의 세력들이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기와 같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짓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연대의 핵심적인 자유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하고 연대를 공고화하고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뭔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 안보가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 질서라는 거 예. 반드시 한국의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사실 공급망 복원 정책을 놓고 한미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법안 같은 것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요소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거승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일 이 협의체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이게 비단 이제 군사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아주 공고화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미일 협의체 안에 우리와 일본이 갖고 있는 아직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숙제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관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한미일 협의체로 공고히 들어감으로써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는 그러면 단절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갖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적 과거사 문제는 그냥 이대로 덮이는 건가?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이제 부수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큰 전략적인 틀 안에서 한미일 연대를 공고화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핵심 동맹이죠. 나토 동맹, 유럽 동맹들도 그렇고요. 일본까지도 그리고 호주조차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기 일본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다 미국과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지만 그런 큰 틀 안에서도 개별적인 정책에서는 자국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북한과는 일단 북한의 도발이 저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억제와 방어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요. 언젠가는 대화의 기회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협의체에 우리가 적극적인 일원으로서 참여하지만 또 우리 국익과 관련돼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외교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국익을 좀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변수 속으로 우리 국가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부수적인 얘기인데 지난번에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삼국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고 다음번은 한국이 되겠네요. 윤 대통령도 그걸 얘기를 했고.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한미 협의체를 그리고 이제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중일 한일중 3자 협의체도 있잖아요. 예.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협의체를 사실 각 나라가 어떤 사무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히로시마에서 만든 건 사실은 잠깐 만났죠. 예. 단독적인 그런 회담은 아니지만 그러나 히로시마에서 한번 만났고 미국에 가서 만났으니까 다음 이 회담은 서울에서 하는 것도 좀 좋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렇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기초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양 정상을 초청을 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7시간 동안 타이를 풀고 노타이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워지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4번이나 지금 만났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뭐 컵에 물이 얼만큼 찼느냐, 일본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이번 기시다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노력을 보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노력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 유코를 풀었어요. 단체 관광을 풀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합력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또 나름대로 견제하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완전히 한쪽으로 이익이 되고 한쪽으로 뭐 이 불이익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원칙에 입각한,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국제법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원칙에 입각하되 정말 사안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이런 접근이 사실은 이 캠프 데이비드 이번에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이제 공식 입장은 안 나왔는데 당연히 북한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본인들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군사 외교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본인들은 아마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ICBM을 다시 뭐 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더 강한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가장 강력한 도발이라고 하면은 7번째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인데 과연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일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조차도 7차 핵실험은 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 핵 도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런 한미일 협력 공조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이 전략 자산을 영내로 전개하고 더 자주 전개하고 더 많이 전개하는데 어떤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벌써 한미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벌써 몇 번 경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핵실험을 감행할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하지만 북한이 뭔가는 할 거예요.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21일부터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있습니다. 예. 즈음에서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할 텐데 이제 뭐 메뉴가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말씀하신 ICBM 미사일 뭐 실험 정도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좀 받았죠. 그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까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장도 사실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제가 지도부 관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뭐 플랜 B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뭐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네, 조사가 1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다고 전해지나요? 대변인님. 일단은 이번 그 백현동 택해 개발 의혹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백현동 부지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근데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얼마나 특혜가 있었는지 용도 변경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을 했다는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대표가 가서도 진술서 내면서 얘기했지만 명백한 거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8번의 그 부지가 유찰이 돼요. 매각이 안 되고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자료가 이번에 공개됐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정부의 추진 사업이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의혹투자진흥회의에서도 그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무려 5번의 또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해달라고. 용도를 변경해달라. 그러면서 당시 식품연구원이 주장한 거는 이 개발을 위해서 2종 주거지역을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뭐 기자로 오래 했기 때문에 법조기자들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고참 기자들 연락도 해봤는데 이거를 검찰이 지금 뭐 혐의에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배임으로 지자체장의 인허가 과정에 있었는데 배임 혐의로 이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그럼 이 대표가 뭐 단 이론을 취한 게 있습니까? 무슨 특혜를 본 게 있습니까? 검찰은 거기에 있는 김모 씨인가요? 이재명 대표의 예전 선거운동을 2006년도에 도왔다는 그분한테 뭐 200억을 주면은 그 중에 100억 원이 뭐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뭐 성남시장 측으로 간다고 했다는데 검찰이 정작 이번에 조사에서는 이거 자체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자신 없다고 보는 게 이게 그렇게 핵심적인 거면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어야죠. 근데 검찰은 뭐 13시간을 조사해놓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물어봤다고 했으니까 저는 검찰의 지금 수사 여러 가지가 좀 모순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검찰이 오히려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기소할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또 검찰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는 검찰이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아니면 10월에 기소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검찰은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비교적 그 대장동에 비해서는 더 사안이 단순하고 쉽죠. 입증의 문제도 더 쉬운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그 땅은 보존 녹지하고 자연 녹지로 구성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꿨죠. 그리고 원래 100%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한 땅이었는데 임대아파트를 없애고 다 민간 분양아파트로 그것도 민간 개발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 용도를 앞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게 요청이었다고 그럽니다만 실제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준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 내지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조금만 아시는 분은 바로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를 준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민간 개발업자가 3천억 이상의 이익을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 3천억 이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 그 개발업자로부터 약 80억 원 정도를 받아간 게 이제 지금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데 자꾸 이제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댑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이걸 준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개발하기로 했다가 말을 뒤집고 민간개발로 돌린 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요해서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주장을 다 들어서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가 재판장이 돼요. 그냥 뭐 우리가 재판장으로 온 건 아니니까요. 우리 차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이제 검찰 공개 소환할 때는 회술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제 회치를 해서 이제 범인으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시지푸스를 또 예를 들었어요. 기꺼이 시지푸스가 되겠다. 시지푸스는 어떤 인물이고 왜 시지푸스 얘기를 하신 거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신화는 그 시지푸스가 바위를 위로 올리면 다시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굴러서 본인은 오니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검찰 소환이 자체가 지금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주 결정적인 한 방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상당히 공개 망신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아까 막 해수라는 표현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적 모욕을 주는데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그렇지만 나 정말 당당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번에는 출두해서 본인이 뭐 지금 그 지지자들이 만드는 연단에서 14분간 또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나는 한 점의 그러니까 죄도 없고 정정당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나는 언제든지 출두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아마 표명하는 차원에서 시지푸스 신화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 시지푸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끝없는 형벌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끝없이 이제 이 바위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또 여당에서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냥 죗값을 치르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시지푸스를 잘 모르시고 시지푸스 사례를 든 거냐 또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적절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 말이신 거죠?
아니 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보다 아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뜻을 해석해 드린 거고 사실은 뭐 저는 그런데 시지프스 신화를 굳이 저렇게 인용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본인이 이런 정치적인 시련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는 그러한 아마 자신의 현실을 아마 그 신화에 빗대서 한 이야기인 건 합니다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스스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회기 때 하게 되면은 어쨌든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투표는 해야 합니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국회로 넘으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바로 이제 구속 적부심 재판부 앞에 나가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당의 분열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국회로 한번 와보는 상황을 상정해 보십시오. 지난번 아슬아슬하게 겨우 위기 벗어났잖아요. 실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일 이번에 와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설령 부결이 됐다고 쳐요. 그럼 바로 또 방탄 정당이 돼서 당신은 불체포 특권 선언해도 결국 방탄 뒤에 숨었네? 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결이 되면은 말 그대로 재판장 앞에 또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이제 뭐 정말 친명 비명으로 또 분리가 돼가지고 당이 또 극심한 내용으로 또 빠져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피해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영장 질질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표현처럼 뭐 피의자가 구속 시기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 예약한다고까지 한동훈 장관은 약간 그렇게 빗댔던데 저는 그걸까지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거는 검찰이 구속 영장에 대한 어떤 충분한 증거와 이걸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치라 마라 언제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이거 좀 특별 대우에 대한 상괴를 벗어난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대접 요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야당 대표인데 뭐 검찰로서 특별 대접 요구라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했지만 또 못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법 앞에 평등해야죠. 야당 대표라고 뭐 특별하게 뭐 말하자면 사법적 대우를 받은 그런 것들이 실제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면 정말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기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정말 좋을까요? 자, 검찰이 그러면 특별 대접 요구를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비회기 중에 나를 기소 영장을 쳐라.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말처럼 그런 거 안 따지고 회기 비회기 안 따지고 때가 되면 그냥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때를 따져서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회기 기간이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딱 6일간인데 지금 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이에요. 이제 20일 되고 나면은 닷새밖에 안 남아요. 이제 9월부터는 그러면은 정기국회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검찰이 뭐 증거와 법리로서 해야지 시기 보고 판단한다? 그건 정치 검찰이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특별 대접 요구를 해요? 왜 식당 예약하듯이? 김기현 대표도 특권의식에 절어 있다는 표현을 썼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얘기는 뭐 별로 이렇게 평가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 뭐 식당 예약했는데 조롱을 또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려면은 똑같이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양평 고속도로 부분도 처가도 좀 수사 좀 하고 부인도 좀 수사하고 그러면 할 자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결기를 보이거나 거기를 좀 조롱하십시오. 왜 대통령 부인 수사 안 하고 있냐고 하면 맞을 것 같고 한번 보세요. 김기현 대표 지금 특권의식 얘기하고 하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거기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처럼 해라. 윤핵관의 맏형인 그 얘기가 뭡니까? 권성동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니까 여야가 이제 회기를 어떻게 임시국회 열까 말까를 하고 논의하고 있었어요.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열지 말아달라. 잡지 말아달라. 비회기 기간에 내 발로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당대표는 특권의식?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법 앞에 평등도 맞는 말씀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본인이 영장을 치면은 가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 앞에 가서 구속이 되든 영장 기각이 되든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여당은 계속 요구했어요. 방탄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라. 아무리 보장돼 있더라도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검찰은 그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냅니다.
이번 백현동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영장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9월에 정기국회는 이미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는 회기가 정해졌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자기들이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차곡차곡 다 쌓여 있다면은 영장을 당당히 치십시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9월에 회기 중에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백현동 건으로만 하면 뭐 민주당의 요구대로 8월 하순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영장을 잘라서 이렇게 매번 청구하는 소위 살라미 전법을 쓴다고 또 비난할 테니까 이번에는 남아있는 사건 중에 중요한 걸 다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텐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뭐 이게 그 법정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의 재판을 공전시켰잖아요. 한 번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법정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재판이 사실상 한 번 공전을 했고요. 그 다음 기일에서는 엉뚱하게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어떤 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보다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 대표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았던 변호인이 한번 그날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을 무산시키면서 재판을 두 번을 공전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기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말 법정 진술을 통해서 그 도지사에 대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보고 여부가 확인이 될 텐데 그 다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사건을 묶어서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어차피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청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8월 하순에 딱 비어있는 6일 동안 조사의 영장 청구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무리인 걸 알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신 그 맥락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회기 때 영장을 쳐라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군요. 우리 한민수 대표님께서 들으시기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차재훈 교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세요. 차 교수님, 이게 좀 가정에 가정을 더 더해가야 되는데 9월에 검찰이 영장을 쳐요.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서 내려놓는 것이냐 아니면 옥중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무를 보시고 내년 총선까지도 진두지휘 하시는 거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근데 가정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가정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니까 이 시나리오 상에서 정말 구속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당무를 보시는 대표직을 안 내려놓으실까요? 앞서 그 자료 화면에서도 지금 나와 있듯이 두 가지의 지금 시나리오가 충돌할 것 같아요. 앞서 그 자료 화면에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그러니까 구속이 될 경우 현실론을 이야기한 거고 똑같이 그러니까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수록 단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실과 명분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실론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앞서 우리가 가정의 가정을 보태긴 한 겁니다만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정당하다는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아마 여론의 압박이 당을 엄청나게 짓누를 거예요. 그러면 당장 당 지지율이 약간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또 그걸 둘러싸고 또 개파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당 우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상당히 아마 감내하기 힘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불편한 얘기를 옆에서 들으신 우리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가정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질지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장 내용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 한데 저는 역으로 이제 검찰이 친 영장이 비회기 기간이면 진짜 바로 실질심사 받으러 대표께서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속한 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간에 온다면은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거나 할 경우는 역풍이 부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저희들은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마 입증되는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정입니다만은 아무튼 중대한 뭐 상황이 오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당은 또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총선 앞두고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관련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게 좋으냐? 당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이제 뭐 국회 헌법기관 아닙니까? 당의 이 발전을 위해서 이제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제 수의 문제인데 당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수용을 하고 그게 이제 건전한 정당이고요. 이제 열린 정당을 우리가 지향하지 닫힌 정당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무슨 발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당사자로 지목이 된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치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아마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비윤계 후보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그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로 이렇게 몰아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 그 지금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더군다나 좀 이제 말하자면 약간 당의 어떤 그 정체성에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가고 있는 게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브랜드로 치르는 선거인데 왜 자꾸 저기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느냐 이런 데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만을 이제 폄훼, 조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조금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저 윤상현 의원 말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을 자꾸 분열을 초래하지 말고 우리 당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치른 선거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선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김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그나마 국정 동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우리 총선 승리에 함께 매진해달라.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당이 역동성과 건강성이 생명인데 입을 닫으라고 해서 닫는 정당이 또 그게 또 올바른 정당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자제하고 조금 이제 수기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받아들여야지 지금부터 비주류 의원들 입 다물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닫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의원들이 좀 일치 단계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노를 거꾸로 적거나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비윤계 또는 반윤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배가 말하자면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려면 거꾸로 조금 뒤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승객이란 말이 저는 애매한 게 지금 그러면 승객은 타고 있는 사람인데 승객을 하선시키는 건 아니고 배 주인은 누구예요? 배 주인은 당원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예. 나머지 당원들이 매주인이겠죠. 그 승계 가운데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윤상현 의원, 하태경 의원을 염두에 둔 건가? 윤상현 의원은 또 정권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하고 뭐 약주도 종종 하신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있어서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이신데 이분이 노를 거꾸로 졌나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친윤 비윤을 떠나서 윤상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정도의 발언 수준을 배에 구멍을 내는 승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일이죠, 정말. 그건 정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는 당을 이철규 사무총장의 표현대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당에 대해서 비판 아니면 당 지도부를 향해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의 체질 개선이나 아니면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지는 당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면 그건 죽은 정당이죠. 그래갖고 내년 총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전신당이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한 게 언제냐면 2008년 18대 총선이에요.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 지고 성적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안 좋아질 때 보면 당이 점점 경직돼 가는 가운데서 총선을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또 이번에도 뭐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 목소리로 총선 치르자. 아이고 그 총선 적어도 수도권 총선은 포기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다가 배에 구멍 내는 승객으로 분류되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러면 어차피 망하는 거라. 이래 죽나 저렇게 죽나 뭐 매한가지예요. 왠지 오늘 이 소신발 이거 생방송이에요. 이거 녹화 네,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거 이철규 총장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고를 어쨌든 하긴 하셨지만 윤상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수도권 위기설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위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경기, 서울, 인천을 합한 게 130석이 넘어요. 여기서 지면은 총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여야 모두 공히 분석하는 이야기고 최소한 서울과 그러면 인천에서 과반 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기려면은 그렇다면 저는 정말 그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 민심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출발점이 돼야지 이미 우리가 뭐 승리한 것처럼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의 언저리에서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도 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굉장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로는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필승론을 펼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다양한 방법과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아주 뭐랄까 여권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게 수도권에 대한 위기론을 당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거죠. 두 분 오늘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안 듣기를 바랍니다. 차지영 교수님. 지금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원 가능한 수단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인물론 새로운 인물론 차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선을 긋지 않고 있는 원희룡 또는 한동훈 장관 내각에서 또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또 윤희숙 지금 탈당하신 분 이런 분들이 다시 수도권에 전면 포진되면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뭐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마 1996년 15대 총선을 아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때 김영삼 정부 집권 3년 차에 이루어졌던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이 윤석열 정권의 집권 3년 차잖아요. 당시 근데 그 김영삼 정부가 그때 1995년도에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위기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차출한 사람이 잘 아시는 총리로 있을 때 갈등을 빚었던 이해창 총리를 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그리고 또 92년 대선 때 자신하고 직접 이 맞부딪혔던 박찬종 씨를 영입해서 수도권 선대본부장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상당한 탄탄한 진영을 했는데 그것 플러스 알파로 뭘 했냐면 신진기 애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의 정치인들 중에 그때 발탁된 분들 중에 이 한나라당 그 계열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 홍준표, 안상수, 황우여, 그리고 국회의장 하신 분이 정의야. 이런 분 새로운 표도 수혈을 했지만 또 무시 못하는 것이 이재호, 김문수 같은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신진기회뿐만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세피 수혈로 가야만 저는 상당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야기 그런 식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거기가 좀 갸우거려집니다. 어때요? 보시기에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은 당에서 차출 요구가 아마 거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오실까요? 상대 당에서도 표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차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생각이 없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아오는 겁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이미 뭐 고향 쪽에 타진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옛날에 해보니까. 진짜요? 그 얘기? 그쪽은 출마할 지역까지 거의 선정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했고. 그럼 한동훈 장관 남았는데 그리고 아까 거론된 분들인데 그 정도 분들 가지고 저는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층에서 인기가 있는 건 맞는데 저나 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 볼 때 중도층 이런 쪽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 인기는 표 확장성이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총장 얘기가 만약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나 지도부 있는 자리에서도 의총에서도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게 민주정당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의 주인이 당원입니다. 그러면 당원은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인데 지금 윤핵관의 가장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저런 말씀하면은 전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겁니다. 그거는 민주정당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억압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재보궐선거 출마 이슈로 뜨거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공익제보가 과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 뭐 여러 명 후보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저는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저는 그 뭐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잃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보궐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바로 등록을 해서 저는 사실 저 함의가 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좀 먼저 지르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퇴로가 없다. 나 예비 후보 등록해서 할 테니까 날 공천 달라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SNS에도 본인이 얘기했죠. 국민과 그다음에 당이 허락한다면 난 출마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과 당이 허락하면 이제 뭐 공천을 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당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당의 일각에서 나오는 이 얘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8.15에서 법적으로 사면을 받자마자 정치적 사면 복권을 위해서 바로 출마해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 7개월 정도 지나서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 지금 강서에 가불병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맡아서 출마하는 방안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하고 그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말하자면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정식으로 공천을 해서 정치적 복권시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면 돌파해서 수도권 선거에 대한 바로미터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저는 공당의 자세이고 여당의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무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이 공천을 줘서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정식으로 공천을 하고 아니면은 총선에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시켜서 한번 다시 명예회복을 받아보게 하는 그런 방안이 맞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무공천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전략적으로 온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보궐선거에 나서서 어쨌든 지금 김 전 구청장은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이게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재보궐선거가 발생하게끔.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에도 상당한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원인 제공자가 다시 나서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사면 복권이 있었던 경험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월 18일 날 대법원의 최종 확정을 받고 8월 15일 날, 14일 날 발표가 됐죠. 8월 15일자로 사면 복권까지 됐습니다. 전 이분이 이 김태우 씨가 바로 국민의힘의 예비후보 등록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했는데 본인 때문에 생긴 선거 아닙니까? 여기에 출마를 하던 아니면 이미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최 의원님께서 지금 승부수를 던져놓고 나중에 당에서 말리거나 하면은 마치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총선으로 아마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두 선거 모두 출마하는 순간 저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으로 많은 국민들께 비칠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이 정권의 탄생에 공정과 상식이 가장 큰 바탕이었는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계기가 상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밖에 없어요. 왜냐? 높다 봅니다. 이분이 공익신고자로 지금 대법원 확정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16개의 목록을 폭로를 했는데 5개를 대법원 1, 2, 3심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본인이 주장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이나 환경부 리스트나 다 빠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폭로 자체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비리 의혹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강서 주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분이 무슨 공익신고를 한 것처럼 김태우 씨가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분이 주심이었어요. 기소한 검사는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2020년 말에 징계를 놓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분이 기소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검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만 알겠습니까? 제 말씀을 들은 국민들도 알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우 씨를 대법원 정말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마는 상태에서 사면복권 시켰다. 이건 국민들께 아주 오만하게 비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태우야말로 이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이 유재석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시키면서 이 현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내년에 혹시 총선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을 잡아먹는 사냥개로 김태우를 지금 이 여권에서 키우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두고 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안민석 의원의 주장인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은? 근데 안민석 의원은 거의 얘기가 맞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선수는 많은데 하신 얘기 중에 맞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잡아먹는 그거는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두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만약에 당의 후보를 낸다고 하면 강서구 전 구청장을 했던 김태우 후보냐 아니냐 다른 후보를 내느냐 두 단계인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당이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당의 지도부는 원인 제공한 당으로서 공천을 안 할 수 있다라는 당원 당규를 근거로 해서 공천을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기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류는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성추행이라든지 뇌물 사건 등 지탄을 받는 잘못을 저질러서 보궐선거를 원인 제공한 경우에 당이 국민께 사죄의 의미로 공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의 취지는 우리가 내부 고발자 내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아무런 흠결도 없는 사람만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느냐.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더 공익 차원에서 큰 내부 고발을 했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맞는데 이번 법원 확정 판결은 그런 면에서 사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겁니다. 사면 복권의 취지가 그렇다면 당이 공천을 안 하는 거하고는 충돌하잖아요. 그건 파렴치범이 아니라서 사면 복권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취지인데 당 지도부는 우리가 큰 잘못을 한 사람을 공천해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냈으니 우리가 공천을 안 하겠다는 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의 공천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다만 다음 단계로 그러면 김태우 전 부청장을 공천할 거냐. 그건 제가 보기에도 바로 부청장을 하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뭐 그거는 당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얘기하면서 이제 공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잠깐 뭐 언급이 좀 있었는데 한동훈 전 장관 아니 전 장관이래요. 한동훈 장관 현 법무장관의 표의 확장성 얘기를 아까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께서 일단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의 저는 경쟁력은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이 마술을 뜨는 뭐 또 어떤 분들은 이 저격수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시선을 끌어잡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 뉴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정치권에 뛰어드는 순간 상당한 아마 이 지금 이 국민적 시선을 끄는 데는 아마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그 수도권 득표로 이어질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식당 예약 운운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장관은 식당 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당 주인은 이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에요.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마치 검찰의 대변인 양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라는 그런 기본 가치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인 인기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을 때 이걸 과연 어떤 식의 논리로 극복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선거에 나갔을 때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우리 차 교수님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뭐 이 강남 3구 이른바 국민의힘 깃발 꼭 들고 나가면 되는 곳에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한 장관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겠네요. 아니요. 한동훈 장관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 땅 짓고 헤엄치는 데 가서는 본인이 설사 이긴다 한들 무슨 정치적인 나름대로 득실이 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지에 가서 아니면 아주 벼랑 끝 승부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은 지금 단순하게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대비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윤 대통령의 의지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대권 구도하고도 저는 상당히 이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곳에 본인이 당에서 공천하기 전에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조금 이 승부사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참패로 이어지면 정치 생명 자체가 상당히 꽃을 피워보기 전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관은 본인 뜻과는 무관하게 당 지도부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차출이 된다면 선거에 나간다면 험지로 갈 수밖에 없다. 강남 3구 막 이런 국민의힘 텃밭으로는 못 나간다.
아니 수동적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선택을 전략적 해야죠. 판단에서도 예, 그렇고 예. 뭐 혹시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좀. 예,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브랜드와 지지율로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좀 그렇다면 원희룡, 한동훈,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들이 저는 앞장서서 평가받는 게 좀 맞다고 봐요. 험지로 가라. 예, 그러니까 험지라기보다는 제가 보기 상징성 있는 곳으로 가야죠. 예컨대 민주당의 거물이 있다든가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인지는 당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험지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갔을 때에서 상징성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파급 효과, 영향력 이런 거 맞물려서 고민해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제가 보기엔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1996년 총선에 당시 이회창 선대위원처럼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출마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위 국민의힘의 수도권 인물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되겠죠. 적어도 출마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인물난. 그리고 수도권 선거 이기려면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당대표의 측근들 중에도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많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영남으로 도망가는 걸 막아야 돼요. 총선 출마하려면 수도권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인물단도 해소되고 정말로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게 국민들께 읽힐 수가 있는데 다들 편한 데 찾아서 도망가면 지난 2020년 총선 비슷한 결과 또 나올 겁니다. 네. 광복절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4개월 만에 공개행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하 수장고에 그 유품들을 보관만 해놓는 그 수장고가 있거든요. 책상을 하나 보시더니 어머니 책상 쓰시던 거 맞다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이 난다. 여기. 대통령 문화체육 특별보좌관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4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 개입 의사 없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개입하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력은 담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신 경우에는 8.15에 가셔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지만 실제 8월 15일 날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 가서 추모 공간을 찾은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래도 본인 정부에서 같이 동고동락했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몇몇은 국회로 진출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복권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많은 그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참모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참에 뭔가 이번 총선에서도 본인의 내각을 앞장서겠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일정한 영향력 정도는 조금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전에 저희가 토론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어떤 당의 총선 전략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승부처인 수도권 총선 전략에 어떻게 이것을 배치하고 어떻게 이것을 녹여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당 지도가 정말 세심하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렇게 친박계 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 지난 총선이었나요?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쳤죠. 전혀 영향이 없었고 저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건강은 많이 호전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선다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다고 만약에 본인들 측근이랄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움직인다면 오히려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전체 총선 판도를 다 이렇게 관리하고 짜야 되는 여권 핵심이나 수뇌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도 있겠지만 다수는 여전히 예전에 그 뭐 국정농단이랄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과 횡령 혐의랄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당 전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저는 글쎄요 정치 일선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퇴임하고 나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측근들을 총선에서 당선시켰다? 거의 없죠. 찾아보기 어렵죠. 예, 사실 DJ도 어렵습니다.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13대 총선 때 당시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종의 상황 노릇하려고 해서 본인의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본인의 아마 현실적 한계를 잘 자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본인이 만약에 내년에 도와줄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부친상 때 저는 장례식장 왔을 거라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뭐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로 안 왔지만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내년에 뭔가 영향을 행사해서 내 측근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런 식의 정치적인 본격적인 법무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건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오히려 지금 나서는 것보다 참는 것이 오히려 측근들을 도와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접 조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가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직접 조문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분 중에 글쎄, 근데 여권 쪽의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 쪽 전직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야권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어떤 거리가 되거나 어떤 신변의 변화가 생긴다 하면 이재명 지금 당대표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누가 봐도 최대 주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